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청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제 오후에 한 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간부들과 면담을 한 50분 정도 했는데 네. 이 면담 마치고 나온 1시간 좀 지났을까? 요 정도쯤에 바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재밌죠. 일종의 한동훈 해결사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여당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들 어제 보니까 앞다퉈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이른바 이제 한동훈 역할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어요. KBS, 그래서 네. 전공의 면허 취소 처분 이거 우리 입장에 변함없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강경한 했는데 입장을 그렇습니다. 거듭 얘기했죠. 그런데 오후 4시에 입장이 확 바뀐 거죠.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의 교협 교수들하고 만난 다음에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때 비슷한 시간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고 마침. 예, 회의 마침이겠죠. 네, 마침. 회의를 하고 있었고 회의 도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연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독수 총리에게 바로 지시를 해서 유연하게 해라. 에? 면허정지 처분 그렇게 막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처럼 펼쳐지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경 기조로 얘기하고 오후 4시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학 교수들과 그 간부들 만난 자리에서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나왔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해결사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그 22일에 서해수호의 날 그 기념식에 가서 만나서 일종의 갈등을 봉합하는 그림이었고 항상 공손하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대통령 앞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했는데 어깨 툭툭 하는 이런 사진이 어깨 툭 왔어?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직장 상사와 부하의 모습 이 연출이 되죠. 두 분이 만나면 그 지난해에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장면 폴더 인사 뭐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폴더 인사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 대련 형식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오던 의료계하고 정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밝혔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보도들 쭉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의대 교수들 사직은 계속 한다는 것이고 2,000명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 49명에서 200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네. 어떻게 수련의를 교육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하고 선생님만 있으면 교수만 있으면 되지만 의과대학은 그런 게 아니라 수련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장비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하게 학생 수를 늘리면 등록금만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가르칠 교원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렇게 늘리려면 다른 쪽에서 교원들이 막 와야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펴봐야 될 이슈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이렇게 의대 정원 2,000명을 고집하고 특정 대학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계속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살펴볼 대목이 너무나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기에는 타이밍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의대 정원을 배분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정원을 배분했는데 네. 이때까지 계속 강경하게 나오다가 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네. 이 얘기를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너무 기획용 총선용 기획이다. 이거 너무 좀 타이밍상 너무 약속 대련이라 이런 비판이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 총선용 기획인 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집단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사 집단을 향해서 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출국 금지부터 다 해버리고 안 되면 뭐 구속 수사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압수수색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소아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 입틀막해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굉장히 이제 험악한 태도로 그 강경 기조로 이제 대응을 했었다가 막판에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이 초반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의사 정원 문제가 부정평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서 해결하는 그리고 이걸 해결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좀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그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다양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총선용으로 2,000명 반드시 가야 돼. 그러니까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 망라하고 의료계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다 의사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국민들도 의사가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그렇죠.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죠. 예. 2,000명이 꼭 2,000명이어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늘리긴 늘리되 지금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반영해서 2,000명을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거냐 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로직을 좀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오늘이 이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하겠다라고 말한 시한이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어차피 의대 증언 철회 없이 사태 해결 불가능하다. 이거 철회해야 된다. 이게 선결돼야 되는 과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전국의 처벌 유예에 관해서는 뭐 진일보한 제안이긴 하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는 사직을 뭐 자발적으로 사직하는데 그걸 내지 말라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료계 분위기는 어때요? 제가 어제 이제 취재를 쭉 해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의료계 간의 어떤 그 밀실 합의, 물밑 협상, 일종의 뭐 비밀 합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의대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전공의들 특히요. 전공의들이 없으면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일단 환자 곁을 떠나는 행위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태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일단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투쟁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뭐 반대한다고 해서 전부 현장을 떠나거나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와 싸우는 거지 환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환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장에 전공의들이 없어지니까 군의관들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대거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또 지역이 문제가 생기는 공보위가 거예요. 없어져서. 그렇죠. 네. 그 공보위가 없어지니까 동네마다 보건소들이 또 지금 날린 거죠. 그러면 이 의사 충원 정원 확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역의 어떤 의료 차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뭐 예컨대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지역에 살면서 수술 받으러 서울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 의료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사 증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이 투쟁 과정에서도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게 진짜 큰 틀에서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의료계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일단 투명한 공개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거지?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네. 어제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지.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이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를 이제 하고 뭐 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겠냐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나온 건데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북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앞서 네. 설명을 드린 대로 200명 가량 늘었는데 지금 보면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런 데가 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이제 그거를 언론 용어로는 제목 장사라고 하는데 네. 많은 신문의 일면머리로 서울은 0명. 의대 정원이 그다음에 지역별로 늘어난다라고 하고 세부안을 쭉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정말 서울은 늘지 않는 모양이다.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요. 그리고 지역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충북대가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진짜 지역의 의료 환경이 좋아질 모양이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울산대와 성균관대라는 거예요. 울산대와 성균관대. 네. 울산대는 아산병원이 아산병원이죠. 있죠. 네. 성균관대학은 뭐가 있습니까? 서울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울산대 그 의대는 울산에 있기도 하지만 아산병원이 제일 큽니다. 그죠? 그리고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요. 아산병원에 근처에서 해요. 그리고 그 성균관대 의대는 삼성병원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역 의대들이 있지만 뭐 강원대, 뭐 한림대 이런 대학들에서 예과는 다녀요.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나 본과 실습이 시작되면 전부 임상이 가능한 서울로 수도권으로 와서 수업을 받게 돼요. 네.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에 어려운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훈련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대형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됐든 무슨 병원이 됐든 뭐 쌀병원 잘 없으니까 이런 병원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의사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데 전문성도 발휘하고 자기 실력도 키우고 뭐 급여도 많이 보장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돼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제가 그런 말씀 여기 이제 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대는 이제 강의실만 있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면 충북대학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의료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받은 학생들을 수련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 물론 200명의 의사들이 들어와서 충북 지역, 그러니까 충북대에 200명을 뽑겠다는 것은 충북대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의 어떤 그 권역의 어떤 그 전체 종합병원으로서의 상급병원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라는 차원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의료계에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런 지역 대학들 지역의 의료 환경을 좋게 만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대는 어디죠? 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어디죠? 삼성. 이렇게 재벌 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간다. 그런데 울산대나 성대나 최소한 다 3,000병상 이상의 그 이제 3,000병상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의료 교원들도 그 정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울산대가 120명이 늘어난다고 네. 하는데 이 정도 플러스 알파까지도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병원이 더 좋아지는 방식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방의과대학을 그리고 지방의 의료 현실을 바꿔주거나 타개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료계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라든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서울 지방 간 의료격차 해소, 뭐 의료차별, 뭐 이런 것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완벽하게 그 좀 잘못돼 있다.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기왕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김윤 교수하고 그다음에 김선민 교수하고 이제 그 두 분 한 분은 이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또 한 분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로 나섰는데 이분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기왕 이렇게 나섰으니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늘리기로 한 인원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16일 남았습니다. 네. 여야 모두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잠시 발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달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나와서 금투세 폐지 약속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는 민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생하면 대파죠. 민생은 대파죠. 네. 예, 대파죠. 민생은 대파죠. 그리고 사과값이죠. 금사과 이런 거죠. 금투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에 투자하는데 최소한 5천만 원의 그러니까 내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5천만 원의 주식 거래를 해 이게 아니라 1년간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5천만 원의 수익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는 25%의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뭐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죠.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우깡을 사 먹어도 간접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 안에 내죠. 다 포함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새우깡을 판 농심은 어떻습니까?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내죠. 그러면 금융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특히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그러니까 3억 원을 번 거예요. 주식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25% 과세를 하는 게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냐면요. 전체 투자하는 사람의 1.07%가 해당이 돼요. 1% 정도. 1%.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이게 민생에 집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 그러면 막 비판하겠다. 뭐라 그래야 되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1년에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3억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일종의 이제 부자 감세를 시켜주면서 이거 자체가 민생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박주민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박주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일찍 야채 가게 같을 때는 일찍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 집에서는 대파 875원에 못 팔아.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뭐 우리가 바가지 씌운다는 거야? 대통령이 가면 875원이고 대통령이 아니면 4,000원씩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상인들이 전부 바가지 씌운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왜 평범한 상인들을 이렇게 오해받게 만드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어제 마트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네. 예. 하나로 마트를 갔어요. 대파 세일 많이 해요. 그 할인 카드 없으면 3,000원. 할인 카드 있으면 2,1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할인돼요. 왜냐하면 할인 카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죠. 예. 네. 대파가 갑자기 싸졌어요. 하나로마트가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870원의 단가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죠. 제가 어제 보니까 엄마들이 대파는 다 사더라고. 이거 카트 보니까 대파 없는 집이 없어요. 대파 하나씩 다 넣어야 다 넣어요. 그 정도 왜? 가격이면 넣어야죠. 2,100원이에요. 언제 또 올라갈지 몰라요. 일단 사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민생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금융투자세 이런 거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 3억씩이나 벌었는데 그러면 세금 안 내요? 5천만 원이 어떤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거뒀는데 전 세계에 이거 금투세 안 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하지.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21번 하면서 가는 데마다 오늘은 급기야 용인에 가서 500조 500조 푼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체 900조에서 1000조에다 그럼 한 1500조가량 되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돈으로 이걸 하죠?
공항 짓는다, 철도 깐다, 뭐 SOC 엄청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 한 해에 우리가 670조예요. 정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2배 이상을 넘는 돈을 대통령이 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세금 다 깎아주면서 무슨 돈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야말로 지도자의 발언에 신뢰의 위기가 생기고 있다. 저게 되겠어? 안 믿어요. 제가 그 서울이 김포 편입된다고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김포 취재 갔을 때 그 동네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그래서 그거 된대요? 된대요. 기자님은 그거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다 판단을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파 문제나 똑바로 얘기를 해라라는 게 국민적 사안이고요. 박주민 의원이 만두 가게도 어제 갔었대요. 만두 가게요? 네, 동네에서 만두에 뭐 들어갑니까? 대파 들어갑니다. 아, 파는 다 들어가죠. 한국 음식에. 네. 이 만두가게 사장님이 아무리 만두를 팔아도 손해다. 왜냐하면 일단 대파값 올랐죠.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팔아도 이문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대료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면은 남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현장의 많은 시민들도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을 해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이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3시간, 2시간 자면서 일하면 또 사고가 납니다. 그냥 남들 일하는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처럼 딱 그렇게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최소한 어떤 인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민생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다. 이러니까 심판 여론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대파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대파 사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파 사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예, 재난지원금이 떠올라요. 예, 예, 예. 네. 다 하면 한 13조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역화폐로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지역화폐죠. 지역화폐죠. 네. 그래서 성남에서도 이제 이런 걸 했었는데, 이를테면은 요 동네에서만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로페이, 뭐 서울페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하자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제 정부가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다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일단은 받으면 돈이 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천에 떡볶이집이 되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2,500원에서 값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싼 값에 많이 드시라고. 그리고 박리담의 전략이겠죠. 근데 이것도 잘 드시러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빈자리가 없는 집인데 여기가 요새 빈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도권에도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너무 물가가 높으니까 주머니에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MBC는 월급이 좀 올랐습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한 2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요새 선배들이 후배들 눈을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둘이 밥 먹으면 5만 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상당히 출혈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고 자, 우리 점심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자. 파이팅!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혼자 밥 먹고 예, 후배들 눈길을 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생이 더 헛헛해지고 어려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거를 받아서 하겠냐 반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자가 네. 대파나 흔들어라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물가 인상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돈이 풀리니까. 네, 그러니까 인플레에 돈이 더 풀리면, 그만큼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게, 고물가를 계속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개가 경제 주체의 3요소라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아버지 수입이 줄었어요. 엄마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어려우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긴축 재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어려운데 긴축 재정을 하면 아무도 소비를 못 해요. 소비를 못하면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가뜩이나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취재 이렇게 다니면 그 정치권 인사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와 몰고 다니잖아요. 시장 골목 상인들이 비판 많이 해요. 아이고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빨리 지나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장사 잘 되십니까 쭉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골목을 꽉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가게 사장님들은 되게 화를 내신다. 빨리빨리 엄마들이 이걸 사가지고 또 가고 막 이렇게 네, 돌려야 길을 돼. 막는다. 길을 왜 막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상인들은. 근데 뭐 그렇지만 그 정치인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튜버들이 있죠. 또 기자들이 있죠. 영상 카메라 있죠. 당직자들 있죠. 관계자들 있죠. 너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얼른 하고 가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더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집 뭐 떡볶이도 드시고 어묵도 드시고 더 막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만 하고 그냥 가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뻔한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더 화가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얘기하고 윤희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를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1,500조를 푼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이재명 대표는 각 가정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그리고 1인 가구로 하면 25만 원. 요 정도면 이걸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실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밥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동네 골목 상권이 살아나서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계속 올라와서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거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가 확보된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겠다. 파나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문제 가지고도 공방이 좀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일 심판론 내세우면서 이번 총선이 완벽한 신한일전이라고 했더라고요. 글쎄,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한일전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일전이라는 그런 구호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심각한 문제는 친일 발언이 도를 넘었다. 여당 후보들의. 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하는 성일종 후보는 인재 육성의 예시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희 PD님께서 한숨 쉬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서 인재 육성의 예시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해야 될까요? 관련해서 막 비판이 있으니까 SNS로 사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등의식이다 우리 국민의. 열등의식이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당시에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분인데 인재 육성의 예시로 이토 히로부미가 웬 말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충남 공주 부여에 출마한 정진석 후보 있어요. 이 사람 옛날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고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기자들이여 제발 역사 공부 좀 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진석 후보의 조부는 정인각이고 이 사람은 친일파죠.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계룡 면장을 지내면서 군용물자 조달하고 공출 업무 담당하고 군사 원어 업무하고 여론 환기하는 거, 국방 사상 보급 선전 업무를 했고 국방 헌금하고 애국기 헌납 자금 모집 업무 등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 하여튼 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지 일본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물론 아예 없었다. 이것은 아니지만 마치 조정의 잘못 때문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5년간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역사 전형적인 왜곡. 식민사관이죠. 예, 그렇죠. 역사 식민사관이고 왜곡이고.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죠. 그리고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 경우에는 조선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망국의 책임은 고종에게 있다. 이완용에게 망국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이 사람 역시도 친일파와 이완용을 두둔하면서 식민사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인천 연수갑의 정승현 후보라고 있는데 2021년에 본인이 낸 책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엔 피해의식이 있다. 열등의식이 병존한다. 일본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하는 겁니다. 5천만의 국민을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이분들이 국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본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일본의 국회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발행해서 우리 외교부가 또 문제를 삼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의 사과도 없습니다. 없던 과거로 만들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 편을 든다면 일제강점기에 피눈물로 살았던 지금 피해자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노동 피해자들 지금 계세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마치 없던 역사로 만들면 그래도 될까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래도 됩니까? 이런 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이 역사 인식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편 드는 사람이 대한민국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오히려 이완용 편 들고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의식이 있다 그러고 열등의식이라 그러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그러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만 화가 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또 4월 10일 총선 날 또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총선 날 국민들이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취소하지 않습니까? 이영선 후보 세정갑에 네. 이영선 변호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이런 친일적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 박탈하지 않습니까? 공천 취소해야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일제를 찬양하고 친일을 미화하고 그리고 인재 육성의 예시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도 좋다는 건가요?
친일을 미화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런 사람들 다 공천 취소해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일본을 찬양한 사람을 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돼요?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겠죠.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왜 양안 관계에 개입하냐, 중국에도 대만에도 고맙다고 하면 된다라고 한 유세 발언 놓고 이제 중국을 대하는 굴종적 자세다, 중국 사대주의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쉐쉐. 최쉐. 예. 네.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그 연설을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이다로 돌아왔다. 상당히 이제 민중의 언어를 쓰면서 좀 쉽고 간명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유, 여기도 셰시해, 저기도 셰시해,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중국 문제, 양안 문제에 대해서 뭐 그 개입하고 하느라고 중국하고 척지고 외교적으로 실패를 낳느냐, 이제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경제수석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큰 논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수출황, 그러니까 중국의 시대, 중국한테 뭐 돈 벌고 뭐 이런 중국 무역에 의존해서 먹고나 사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면세점, 호텔, 종목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체 무역 가운데 4분의 1이 대중무역이에요.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수출입 현황 보면요. 대중무역 수지가 9억 8천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늘어났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6월에 그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그러니까 아시아 국장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류진숭이라는 사람이 우리 외교부에 와서 이른바 사불가론을 제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진숭이 실제로 외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데, 언론사에 알려서 언론사가 보도를 하게 된 이 경위가 이렇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 류진숭을 만났는데 류진숭이 이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불가론이 뭐냐. 일단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핵심이 건드리면 한중협력 불가하다. 그리고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로 외교정책 나가면 협력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이 지속된다면 고위급 교류는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차례예요.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랬냐?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화한 정세 아래서 한국의 대북 주도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북 주도권 행사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안보도 중요합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대북 제재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핵무기와 관련해서 또 혹은 미사일 발사와 실험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싶어도 유엔 안보리에서 5개 나라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표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윤석열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육자회담을 했었던 것이고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보다는 한국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 제재가 먹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중하고 위험한 문제들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걸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에이펙 때 갔다가 시진핑 주석 3분 만났어요. 3분. 정상회담 하네 안 하네 했지만 네. 결국 정상회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무슨 기업인들까지도 줄 서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 악수한 게 끝이다. 그것도 중국과 한국이 어떤 사이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예? 한중 수교 30년이 된 이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은 가치 외교입니다. 근데 미국도 일본도 중국하고 다 하거든요. 러시아하고도 다 무역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안 해요. 왜 이런 노선을 하냐. 그러니까 특히 재계에서 부글부글합니다.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최태원 대한상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시장은 한국에게 아직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주 포럼에선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내부 혼란이 올 수 있으며 가장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 인사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된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정부가 대중외교를 망치고 있으니까 기업인들이 나서서 이걸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기업 활동을 도와야지 기업이 나서서 외교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반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와 외교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외교를 왜 하는 거냐. 가치 중심 외교 중요합니다. 그 노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익에 기반한 외교, 실리에 기반한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리와 국익을 기반한 외교를 하는데 왜 윤석열 정부만 유독 가치 외교를 하고 유독 미국에게만, 유독 일본에게만. 지금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바이든 외교하고 전혀 달라요. 예컨대 하노이가 결렬돼서 결렬된 이후에 누굽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김정은과 대화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미 간에 회담을 하고 그야말로 북미 수교를 하고 대사관 설치 같은 게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주도력을 갖습니까? 일본하고 북한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했죠? 그 미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다고 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완벽한 패싱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최소한의 한 라인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도 북한을 만나고 죽죠. 일본도 북한을 만나는데 우리만 안 만나고 외로운 섬처럼 있을 건가요? 가치 외교. 우리는 가치 외교야. 미국, 일본 중심으로 갈 거야. 이걸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잘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정운영 평가에서 외교가 계속 부정평가에, 물론 긍정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강성희 의원을 입틀막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